전혀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저러다 우리 비밀이 다 까발려지겠어. 어둠 속에서 한 중령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내일 훈련 때 사고로 만들어버려. 다음 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훈련장. 의악 높은 암벽에서 한 여성 장교의 짧은 비명이 터져 나온 뒤 쿵 하는 끔찍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개인 부주의 및 체력 미달로 인한 안타까운 추락 사고였음. 보고서는 그렇게 한 젊은 군인의 꿈과 미래를 차가운 글자 몇 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중환자실 의식불명의 그녀가 꽉 쥔 만년필에서 아주 희미한 붉은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향한 그녀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집무실부터 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본부, 707 특임단,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5개의 최고 권력 기관에서 5개의 거대한 별들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작전명 천리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 모든 비극과 복수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성의 고독한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 중위.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사단장 이현수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국군 수도병원 병원장이자 예비역 소장인 박선영 박사였습니다. 이모부는 합참의장이자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었고 이모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었으며 외숙부 역시 육군본부 감찰관으로 근무하는 그야말로 5성 가문의 장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늘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보병 최정계 부대인 제7보 병사단 수색대대로 자원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편견과 싸워가며 기어코 소대장으로 보직되었고 누구보다 용감하고 뛰어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대에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중대장 김태식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소연은 그를 혐오했습니다. 그녀는 김태식의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쳐 고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김태식의 모습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추악한 괴물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대위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부의 여러 권력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소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정의감이 거대한 부패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을 때 김태식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소연은 그저 감히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건방진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대 전체의 야간 긴급 훈련이 떨어졌고 이소연의 소대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김태식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훈련 교관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이소연은 홀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무정의는 고장났고 길을 잃은 그녀는 깊은 계곡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녀의 손발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조 요청이 아닌 그녀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계곡, 바닥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몸 위에는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어머니가 선물해준 만년필이 굳게 쥐어 있었습니다. 그 만년필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죽음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는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부대원들은 늦은 밤 이소연 중위의 비명소리와 둔탁한 충격음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 소리의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태식 대위의 눈치를 살폈고 그의 분노와 광기가 자신들을 향할까 두려워 입을 꾹 다물었다. 이소연을 따르던 소대원들마저도 눈물을 흘리며 침묵해야 했다. 김태식 대위는 이소연이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훈련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소연의 안전장비가 헐거웠던 이유를 그녀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몰아갔다. 모든 증거는 김태식 대위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 부대 내의 의무대장 역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이소연의 부검을 진행하면서 그녀의 몸에 남은 고문의 흔적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그녀의 갈비뼈에 있는 미세한 골절과 목에 남아있던 희미한 밧줄 자국 그리고 손톱 밑에 남아있는 흙먼지 등은 모두 단순한 훈련 사고로 인한 상처로 둔갑되었다. 의무대장은 그의 상관인 연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았다. 연대장은 김태식과 오랜 기간 비리를 공유해온 공범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완벽하게 덮고 자신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소연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한 훈련 중 사고사로 처리되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녀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훈련 중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누구도 그녀의 비명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소식을 들은 이소연의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즉시 부대로 달려왔다. 이현수 사단장은 딸의 주검 앞에서 오열했고 박선영 병원장은 딸의 몸에 남은 미세한 상처들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군사경찰과 부대 관계자들은 그들을 차갑게 대했다. 그들은 모든 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모부인 합참의장 이정석은 모든 군 정보를 통제하며 진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상부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그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모인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역시 독자적인 수사를 시도했지만 관련 자료들은 이미 모두 폐기되거나 조작된 상태였다. 그녀는 무력하게 자신의 손으로 딸의 죽음을 파헤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소연의 죽음은 그렇게 시스템의 거대한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그녀의 가족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법과 정의는 이미 권력과 돈에 의해 오염되어 있었고 그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소연의 죽음은 그렇게 거대한 부조리 속에서 한 송이의 꽃처럼 시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만년필이 차가운 주검 속에서도 붉은 신호를 깜빡이며 은밀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족을 향한 마지막 호소였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곧 대한민국 군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이소연의 장례식은 엄숙하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은 뜨거운 분노와 슬픔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밤 이현수 사단장의 서재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합참의장 이정석 국방부 조사본부장, 최유라 육군본부 감찰관 박선영, 대한민국 군의 핵심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딸과 조카 그리고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묻으려는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려는 전사들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소연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이다. 우리는 소연이의 명예를 되찾고 그 진실을 묻으려 한 모든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박선영 박사는 조용히 딸의 시신을 부검하며 발견했던 미세한 증거들을 설명했다. 소연이의 몸에는 여러 개의 작은 타박상과 근육 파열 흔적이 있었어요.
단순한 추락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죠. 게다가 그녀의 손톱 밑에는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모인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이었다. 부검 결과와 부대 내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누군가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지. 합참의장 이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어. 우리가 군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 해도 그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있어.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기댈 수 없어. 그 순간 박선영 박사가 딸의 손에 쥐어있던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연이가 이걸 쥐고 있었어요. 제가 사관학교 졸업식 날 선물해준 만년필이에요. 제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소연이는 제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선영 박사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작동시켰다. 만년필의 끝에서 희미한 붉은 신호가 깜빡이자 그녀의 태블릿 PC 화면에 프로메트스라는 경고창과 함께 이소연의 마지막 생체 신호 기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그녀가 추락 직전에 들었던 김태식 대위의 비열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자네 이소연 중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쓸데없는 정의감으로 군대 조직을 흔들지 말란 말이야. 내 가족 그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내 아비, 내 이모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곧이어 김태식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족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태식의 목소리 속에서 이소연이 겪었을 절망과 공포를 생생하게 느꼈다. 이현수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젠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우리 가족의 명예를 걸고 소연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무의미해. 이젠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 이정석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형님. 제 딸이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으니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작전명은 천리안입니다. 소연이의 눈이 되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천리안. 작전은 이소연의 가족, 즉 5명의 최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작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군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으려는 굳은 결의로 변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소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로 맹세했다. 이현수 사단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육군사단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백골 부대의 모든 통신망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그는 군사정보망을 통해 김태식 대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김태식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컴퓨터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나타나는 수많은 군사 자료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소연이 죽은 날의 모든 훈련 기록과 부대 CCTV 영상, 그리고 김태식과 그의 부하들의 통신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의 분노는 데이터 속에서 서서히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정석 합참의장은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국방부의 모든 정보를 통제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고 군 내부의 어떤 방해 공작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지시에 따라 군사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이양했다. 그는 이소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작전을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의 모든 조사 인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수사팀을 꾸려 김태식과 그의 부하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재산과 통화 내역 그리고 민간인과의 접촉 기록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의 수사팀은 김태식의 비리에 연루된 민간 업체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녀는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들은 모두 그녀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영 박사는 사이버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그녀의 전문 지식과 권한을 이용해 백골 부대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해킹했다. 그녀는 김태식이 삭제하려 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복구하고 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쳤다. 그녀는 김태식이 이소연을 괴롭히고 모함했던 모든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복수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김태식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 증거들을 가족들에게 전송했다. 5명의 별들은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천리안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은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차가운 복수심으로 승화시켰다. 그들은 이소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지만 그 빛은 복수의 불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었다. 작전명 천리안은 이소연의 가족들에게 있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성한 임무였다. 5명의 최고 권력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실체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현수 사단장은 딸의 죽음이 발생한 제7보 병사단 수색대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그는 겉으로는 단순한 부대 점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김태식 대위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부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 신문하며 이소연 중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캐물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굳게 다물었던 부대원들도 사단장의 날카로운 질문과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서서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김태식 대위님이 소연 중위님을 괴롭혔습니다. 훈련 중에 일부러 위험한 코스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이소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편 박선영 박사는 사이버 사령부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김태식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복구했다. 그녀는 그가 이소연 중위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허위 보고서와 훈련 기록 그리고 부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던 비밀 메시지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심지어 김태식과 상부의 권력자들 사이에 오갔던 은밀한 거래 내용까지 모두 복원해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은 디지털 세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박선영 박사는 그 모든 것을 차곡차곡 모아 증거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김태식의 심장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김태식의 비리에 연루된 민간 업체들을 추적하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그들이 군수품을 빼돌리고 훈련비를 횡령했던 모든 기록을 확보했다. 그녀는 특히 알파테크라는 이름의 민간 업체를 주목했다. 이 업체는 몇 년 전부터 부대의 통신 장비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회사의 계좌를 추적하며 김태식과 그의 공범들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을 쫓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정석 합참의장은 작전의 총지휘자로서 이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했다. 그는 각자의 위치에서 얻은 정보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나갔다. 이소연의 죽음은 단순한 부대 내 비리가 아닌 군의 고위직들이 얽혀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일부였다. 그의 눈앞에는 김태식 대위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를 뒤에서 지원했던 더 높은 권력자들의 이름까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작전명 천리안은 그렇게 대한민국 군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소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질수록 이현수 사단장은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렸다. 딸이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죽어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죽인 자들이 어떤 추악한 방식으로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는지 알게 될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리안 작전을 수행하면서 딸의 죽음에 얽힌 더 깊고 어두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진실은 다름 아닌 김태식 대위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이었다. 김태식 대위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 결과 그가 상부의 여러 고위직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은 국방부 인사과장인 정재민 준장이었다. 정재민 준장은 김태식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였고 그의 출세 가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김태식은 정재민 준장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상납했고 그 대가로 진급과 좋은 보직을 약속받았다. 이소연의 죽음은 이들의 추악한 거래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이현수 사단장은 자신의 딸을 죽인 자들이 단순히 김태식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정재민 준장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또 다른 이름이었다. 김태식의 통화 내역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름은 이서아였다. 이서아는 이소연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가 이소연의 죽음에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서아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 거라고 느꼈다. 그는 박선영 박사에게 이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쳐 달라고 부탁했다. 박선영 박사는 사이버 사령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서아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서아의 계좌로 정재민 준장이 보낸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고 그녀의 휴대전화에서는 김태식 대위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발견되었다. 메시지 속에는 이소연 중위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그리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가 딸의 죽음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딸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이서아를 찾아가 진실을 캐묻기로 결심했다. 이서아는 이소연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슬픔에 잠긴 척 연기했고 이현수 사단장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현수 사단장은 그런 이서아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서아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그녀의 죄를 추궁했다. 이서아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현수 사단장의 날카로운 추궁과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장군님,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소연이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재민 준장님께서 만약 제가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면 저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이현수 사단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딸을 죽인 자들을 모두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서아의 눈물 속에서 그녀 역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서아의 눈물은 진실처럼 보였지만 이현수 사단장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깊숙이 박혔다. 그는 딸의 죽음에 연루된 자가 과연 피해자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이서아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이서아는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녀를 이용해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모든 죄를 밝혀내기로 했다. 그는 이서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서아 소위, 나는 자네의 눈물을 믿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소연이를 죽인 자들을 단죄하는 데 협조한다면 자네의 죄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네.
이서아는 이현수 사단장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분노가 두려웠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두려웠다. 그녀는 결국 이현수 사단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현수 사단장에게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이소연의 죽음에 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이서아는 이소연 중위가 김태식 대위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재민 준장에게 보고했고, 정재민 준장은 김태식에게 이소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서아는 훈련 중 이소연의 안전 장비를 조작하고 그녀의 무정의를 고장내는 등 김태식을 도와 이소연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녀의 증언은 이소연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했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의 증언을 녹음하고 그녀를 비밀리에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아가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모든 통신망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는 이서아를 이용해 김태식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보냈다. 이소연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군사경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자네를 체포하려 하고 있다. 이현수 사단장의 거짓 정보는 김태식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정재민 준장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재민 준장은 그의 연락을 피했다. 정재민 준장은 김태식을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김태식은 정재민 준장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까 두려워 정재민 준장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재민 준장이 군수품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진급을 대가로 군사 기밀을 넘겨왔던 모든 증거들을 모아 기자들에게 제보했다. 그의 제보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이현수 사단장은 김태식의 제보를 이용해 정재민 준장을 체포하고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했다. 정재민 준장은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김태식의 증언과 이현수 사단장이 확보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이소연의 죽음에 얽힌 첫 번째 퍼즐이 맞춰졌다.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천리안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현수 사단장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딸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이 아직 다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서아의 증언과 김태식, 정재민 준장의 진술을 검토하던 중 이현수 사단장은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소연이 죽은 날 밤 그녀의 무정의는 고장 나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위치는 특정 지점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서아가 보고한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곧바로 박선영 박사에게 이소연의 만년필에 기록된 마지막 위치 신호를 분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선영 박사는 사이버 사령부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그 신호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소연의 마지막 위치는 김태식의 보고서에 기록된 추락 지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추락 직전에 부대 내의 한 폐건물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김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거래를 하던 비밀 장소였다. 이소연은 그들의 비밀 거래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했던 것이다. 김태식은 이소연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훈련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단순히 모함과 배신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살인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이서아의 진술에서 드러났다. 이서아는 이소연의 만년필에서 위치 신호가 발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이소연이 죽은 후 그 만년필을 조작하여 위치 신호가 끊기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술은 이현수 사단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왜 이서아는 이소연의 만년필을 알고 있었고 왜 그것을 조작하려 했을까?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의 진술에서 또 다른 거짓을 발견했다. 이서아는 이소연이 죽은 후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 만년필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소연의 물건들은 그녀의 어머니인 박선영 박사에 의해 이미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이서아는 이소연이 죽기 전에 그녀의 만년필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서아를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서아는 이현수 사단장의 날카로운 추궁과 새로운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사실 이서아는 이소연과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가장 질투하는 사람이었다. 이소연의 완벽한 능력과 배경, 그리고 그녀가 쟁취한 모든 성공을 보며 이서아는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다. 이소연이 김태식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서아는 그녀를 제거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김태식과 짜고 이소연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리고 이소연이 죽은 후 그녀의 만년필에 담긴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부대로 돌아와 만년필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만년필을 찾지 못했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선적인 태도로 이현수 사단장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이서아의 충격적인 고백은 이현수 사단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딸의 죽음이 단순한 부패와 비리의 희생양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친구의 추악한 질투와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서아의 진술 속에서 이현수 사단장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서아는 이소연이 죽기 전 그녀에게 이현수 사단장의 과거를 언급하며 장군님의 딸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현수 사단장은 그 말을 듣고 만견자실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가 딸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과거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젊은 시절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였지만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경쟁자들을 모함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사단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자였던 김태식의 아버지를 음해했던 사건이었다. 김태식의 아버지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교였지만 이현수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비리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했다. 이 사건은 이현수에게 사단장이라는 권력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서아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태식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현수의 딸인 이소연을 죽였던 것이다. 이현수 사단장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딸의 죽음이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와 회한에 잠겼다. 그는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태식과 이서아를 단죄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까지도 세상에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것이 이소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현수 사단장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했다. 그들은 이현수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정석 합참의장은 형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형님, 과거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소연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그의 옆에 서서 말했다. 오빠 소연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을 원할 거예요. 우리는 소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선영 박사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딸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회한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굳은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딸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전사였다. 이현수 사단장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천리안 작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태식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소연을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현수 사단장은 그들의 주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직감했다. 그는 이서아를 다시 신문했고 그녀의 진술에서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서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태식의 협박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식은 이현수 사단장이 자신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아가 이현수 사단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 내에 숨겨둔 비자금과 불법 무기들을 이용해 이서아를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이현수 사단장은 이미 이서아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호하고 있었다. 김태식은 이서아를 찾지 못하자 이현수 사단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현수 사단장의 아들인 이승민 소위가 복무하고 있는 특수부대를 공격하기로 계획했다. 김태식은 과거 자신이 빼돌린 군사 기밀을 이용해 특수부대의 작전 계획을 파악하고 그들의 훈련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는 이현수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이현수 장군, 당신의 과거의 죄를 내가 모두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내 비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현수 사단장은 김태식의 협박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연락해 훈련을 중단하고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태식은 이미 모든 통신망을 차단한 상태였다. 이현수 사단장은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즉시 이정석 합참의장과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정석 합참의장은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모든 특수부대에게 긴급 비상대기 명령을 내렸다. 그는 김태식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헌병 특수수사팀을 동원해 김태식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김태식의 은신처를 급습하고 그의 모든 비자금과 불법 무기들을 압수했다. 김태식은 자신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이승민 소위가 훈련 중인 장소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승민 소위를 인질로 잡고 이현수 사단장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는 이승민 소위를 죽이더라도 이현수 사단장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승민 소위를 훈련 장소에서 미리 대피시켰고 그곳에 헌병 특수수사팀을 매복시켜 김태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태식은 텅 빈 훈련 장소에서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절규했다. 그때 헌병 특수수사팀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김태식은 절망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이로써 이소연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체포로 이소연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카르텔과 개인적인 복수심이 얽힌 추악한 진실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론은 들끓었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현수 사단장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가 함께 드러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과거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그의 명예와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모두 고백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출세를 위해 경쟁자를 모함하고 그를 불명예스럽게 전역시켰던 사건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모든 군인들이 존경하는 사단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사퇴는 그의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현수 사단장의 사퇴는 오성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의 사퇴 이후 그의 가족들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합참의장 이정석은 자신의 동생이 관련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최유라 역시 오빠의 사퇴와 함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고위직에서 물러났다. 육군본부 감찰관 박선영 박사 역시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대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은 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그녀의 남편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며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어머니로서 남편과 함께 딸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다. 오성 가문의 몰락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한 가족의 비극적인 복수극이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그들 스스로의 몰락을 불러왔다. 이현수 사단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잃었고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그는 오직 죄책감과 후회만이 남은 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가 딸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딸의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복수는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의 고백 이후 대한민국 군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자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군 내부의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수많은 비리 장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소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군의 개혁을 위한 거대한 불씨가 되었다. 그녀는 죽어서도 군의 명예를 지켰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오성 가문은 몰락했지만 그들이 남긴 정의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사랑과 그녀가 남긴 정의의 불꽃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이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박선영 박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다. 여보, 소연이가 살아있어요. 이현수 사단장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딸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고 장례식까지 치렀다. 그런데 어떻게 딸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박선영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소연이 추락했을 때 그녀의 만년필은 그녀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박선영 박사에게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다. 박선영 박사는 그 신호를 받고 즉시 의료 헬기를 보냈다. 그러나 헬기는 추락 지점에서 이소연을 찾지 못했다. 그때 이소연의 만년필에서 다시 한번 미약한 신호가 잡혔다. 그녀는 추락 당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폐 건물 근처로 기어갔던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김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만년필을 작동시켜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의 얼굴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폐건물 안에 숨어 구조를 기다렸다. 하지만 김태식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부하들을 보냈다. 이소연은 그들의 추격을 피해 건물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그녀의 옷가지와 혈흔이었다. 김태식은 이소연이 건물 안에서 죽었다고 확신하고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흔적을 조작했다.
그는 이소연의 시신인 척 위장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불황자의 시신을 이용했다. 그는 불황자의 시신을 이소연의 옷을 입혀 계곡에 버렸고 그 시신은 추락사고로 위장되어 이소연의 시신으로 둔갑되었다. 박선영 박사는 딸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시신의 치아와 뼈 구조가 딸과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시신은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딸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만년필에 기록된 음성 파일과 영상들을 분석하여 김태식과 그의 부하들의 정체를 밝혀냈고 그들이 군수품을 빼돌린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이용해 이현수 사단장에게 김태식과 정재민 준장의 비리를 폭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딸의 복수를 위해 남편과 가족들을 이용했던 것이다. 박선영 박사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딸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데 전념했다. 그녀는 딸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군 수도병원 내의 비밀 병동에 딸을 옮겼다. 그곳에서 이소연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살아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힘든 재활훈련을 견뎌냈다. 이현수 사단장은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내와 딸이 자신을 배제하고 복수를 계획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소연은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내부에 잠입하여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를 무기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식과 이서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이들을 둘러싼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가족들의 도움을 이용해 대한민국군의 숨겨진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김태식의 배후에 숨겨진 또 다른 권력자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박선영 박사가 복원한 김태식의 통화 내역과 계좌 기록을 분석하며 그가 정재민 준장 외에도 여러 고위직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를 썩게 만든 암덩어리들의 정체를 담고 있는 말 그대로 지옥의 보고서였다. 이소연은 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접근하여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렸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제보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제공한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그녀의 제보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소연은 기자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는 동시에 이 모든 비리가 이현수 사단장의 과거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폭로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공개하여 이 모든 비극이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다. 그녀의 목표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모든 죄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소연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던 이현수 사단장이 그녀의 계획을 눈치챈 것이다. 이현수 사단장은 딸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세상에 공개하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딸에게 복수를 멈추라고 설득하려 했다. 소연아, 네가 아빠의 과거를 폭로하면 아빠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아빠의 명예와 네 엄마, 내 동생의 명예까지 모두 사라지게 될 거야. 복수는 여기서 멈추자. 이현수 사단장은 딸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이소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의 꿈, 저의 미래, 그리고 저의 몸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몫은 아버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딸이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딸에게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다고 말해주었다. 이소연은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성한 임무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끊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이소연의 치밀한 계획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그녀가 익명으로 제보한 지옥의 보고서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고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카르텔과 이소연의 죽음에 얽힌 추악한 진실은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여론의 압력은 거대했고 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결국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특별 군사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석에는 이소연 중위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고 비리를 저지른 김태식 대위와 그 배후에 있던 정재민 춘장, 그리고 이소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서아 소위가 앉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검사석에는 이정석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은 최유라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소연 중위가 김태식 대위의 비리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 김태식 대위가 이서아 소위와 함께 이소연 중위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정재민 준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녀는 이소연 중위의 만년필에 기록된 음성 파일과 영상들, 그리고 김태식 대위와 정재민 준장 사이에 오갔던 비밀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들의 죄악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김태식 대위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이소연 중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으며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서아 소위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민 준장 역시 김태식 대위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기려 했다. 이서아 소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은 최유라 조사본부장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그들이 주고받았던 메시지와 거래 내역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며 그들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장이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마지막 증인 이소연 중위,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이소연 중위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바로 이소연 중위였다. 그녀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소연 중위였다. 법정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김태식 대위와 이서아 소위는 그녀의 등장에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이소연의 모습에 몸을 떨었다. 이소연 중위는 휠체어에 앉아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김태식 대위와 이서아 소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이현수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증언을 지지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복수를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법정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태식, 정재민, 이서아. 이들에게 군형법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들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식과 이서아는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이소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 이소연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소연은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이현수 사단장을 찾아갔다. 그는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의 죄가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저는 슬픕니다. 그녀의 말은 아버지의 심장을 찔렀다. 이현수 사단장은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소연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한유진입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현수 사단장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녀의 새로운 직장과 집을 마련해 주었다. 이소연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산하의 한 민간 연구소에서 정보 분석가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활동했다. 이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부패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군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을 천리안이라고 불렀다. 이 시스템은 군의 모든 정보와 기록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리와 부패의 흔적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이었다. 이소연은 이 시스템을 국방부에 제안했고 국방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천리안 시스템은 대한민국 군 전체에 도입되었고 군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소연은 자신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복수는 결국 그녀 자신과 군 전체를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소연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지만 그 빛은 복수의 불길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족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고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전사였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소연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이현수 사단장을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이서아의 배신이 남긴 고통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이소연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진정한 치유가 필요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 이현수와 어머니 박선영의 초대를 받았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후 조용히 시골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에 그녀가 알던 권력과 명예에 가득 찬 부모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부모의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현수는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마당의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박선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이소연은 그들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읽었고 어머니의 눈에서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저의 복수를 완성하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현수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날 밤 이소연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이소연은 그 순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은 권력과 명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소연은 시골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텃밭을 가꾸고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며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이소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찬 삶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세상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소연은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유진이라는 가명 뒤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소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소연은 복수와 용서,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공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국방부 산하 민간 연구소에서 천리안 시스템을 개발하며 군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시스템은 군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그 흔적을 찾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전장을 누비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도 높고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은 군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소연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복수와 증오로 가득 찬 삶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정의로 가득 찬 삶이 되었다. 이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육체의 힘은 부서질 수 있고 권력과 명예는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지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이소연은 자신의 끔찍한 비극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